이제 계약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계약의 성립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여러분의 민법 지식에 대한 이해폭과 아니면 앞으로의 즐거움을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복습 차원과 겸해서 한번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향후의 계약법에 대해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기존에 배운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리고 법률행위 하면 의사표시다 기억하셨죠? 근데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행위 하게 되면 뭐죠? 의사표시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 그리고 권리는 이미 우리가 뭐 배웠죠? 권리 나중에 물권을 배웠잖아요. 또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뭘 배우죠? 채권이야. 그게 권리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법률의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이다. 계약에 기초해서 뭐가 된다?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를 이제 세분한 겁니다. 좀 더. 즉 계약이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데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성립과 효력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보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냐를 논하지 않죠. 대신에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지만 계약법이기 때문에 채권 재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총 시간에는 계약 성립은 보지 않았어요. 단지 계약은 의사표시다. 예컨대 매매 계약이 되면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있겠죠. 그런데 채권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는 시간적으로 먼저 빠른 게 청약이 되고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게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인데 매도인의 의사표시, 매수인의 의사표시를 청약과 승낙으로 표현하고요. 그런 청약과 승낙이 합체됐을 때 성립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표시였어요. 매도인의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있고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약과 승낙은 이겁니다. 청약은 계약을 체결을 제한하는 거고 승낙은 그에 동의하는 거,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청약되고 승낙이냐?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의사가 먼저 있었고요. 나중에 매수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이 청약이 되고 뒤에 있는 게 승낙입니다. 먼저 매수인이 매매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매도인이 오케이를 하면 매수인의 의사가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이 뭐가 성향이냐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된다. 만약에 그 의사표가 합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불성립은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당사자는 계약을 전제로 한 채권 재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와서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이다. 그럼 청약이 뭔지 개념 보고 승낙이 의사 합치. 그럼 의사가 합치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합치가 돼야 의사 합치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은 모든 것들,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합치가 되어야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건지 그건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가장 기본적인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과 이제 승낙이 있었으면 청약의 유인과 구별합니다. 청약은 청약인데 청약의 유인이에요. 즉 상대방을 하여금 계약 체결을 제한하게 만드는 겁니다. 꼬신다. 상대방하고 이 계약을 제한하게 꼬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청약과 청약 유인을 구별하냐? 우리 여러분 같이 이제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실 때 바로 닥치는 문제가 바로 청약과 청약 유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요.
즉 매도인이 물건을 내놓으면 매수인을 물색하고 그리고 집을 방문해서 보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결심을 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되겠죠. 하지만 구두상 계약으로 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까봐. 그런데 원칙적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문자로 양 매도인과 매수인 얘기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식적 계약서는 직접 쓰겠죠. 그런데 문자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의 대표적인 주요 내용, 앞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가장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대해서만, 항상 계약 내용에는 주요한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합치는 주요한 것 내용에 대해서 합치가 됩니다. 그럼 매매에서 주요한 내용이 뭘까요? 매매 대금이 얼마고, 그럼 매매 목적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하겠죠.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매매 대금은 얼마, 그리고 계약서는 언제 쓰고 잔금 언제 한다.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정도의 의사합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계약이 불성립되는 거고, 그 얘기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이행하자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계약의 성립을 따진 건 뭐냐면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파는 경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 유예는 구분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무에서는 광고,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 그게 바로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의사합치, 청약과 승낙 의사합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은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고 기출 문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근데 계약이 효력이 발생의 원칙이에요. 근데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계약이니까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겠죠. 매매 계약이면 매도사 반대는 매수사 표시일 거고요. 임대차 계약이면 여기는 임대의사, 빌릴의사,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할 의사, 그런 겁니다. 그런데 효력 발생 관점에서 의사표시에 하나의 의사표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의 의사표시든 이쪽 의사표시든 107조나 단서나 아니면 108조의 사유가 있으면, 108조는 허위표시면 이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표시하게 되면 효력이 없죠. 무효죠. 107조 단서는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럼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습니다. 성립은 되지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중 하나에 여기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 107조 단서나 108조 없다.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사표시 자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 자체가 없어도. 왜냐면 이 의사표시 존재 이유는 뭐다? 이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전제하잖아요. 마치 피담보 채권을 전제해야만이 담보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표시 자체에게 무효면 이것도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민법청사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 결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109조 착오고 있거나 아니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는 또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권자가 이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제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계약의 내용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107조에서 110조까지는 이 의사표시 하나를 살펴보고 효력을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103조는 104조는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즉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에 합치된 그 계약이 성립된 그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을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효력과 관련해서. 기억나시나요? 이게 주소가 그런 겁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효력 발생 관점에서 이런 게 있었죠.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부관, 예컨대 장래 불확정 사실의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지조건. 계약은 성립돼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장래에 정한 불확정한 사실의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그때 가서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청지조건. 일단 계약이 성립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정한 불확실한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한 사실의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즉 소급하여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해제 조건의 성취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이 파트예요. 효력이 발생해야 채권 채무 관계. 또 하나, 계약은 성립됐지만 효력 자체는 처음에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향후에 일정한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도 받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지만 소급하여 소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된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 발생했다. 그러한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권법 시간은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 각자의 급부 이행을 했고, 그리고 물권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186조 등기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을 취득한다. 바로 거기로 넘어왔습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안 봤어요. 계약 성립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청약 쓴다고. 그럼 이 채권이 뭐냐? 항상 물권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다. 왜냐하면 채권 자체는 급부 이행의 문제가 남았다. 즉 채권은 특정한 상대마다 일정 행위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다. 그게 계속 배웠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중매매 계약처럼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 상대로 동일한 내연 재소권 이전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한테 이중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또 매매계약 자체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즉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일정한 채권만을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또 다른 매수인을 상대로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배타성이 없으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등기를 했냐에 따라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물권을 배웠을 때는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리고 방해의 모습이 있죠. 그 방해의 모습은 점유를 빼앗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점유 이해 방법으로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213조, 214조 아니면 점유물에서도 해수냐 할 때도 침탈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점유물의 자체를 방해하거나, 이 방해에 있었어요. 근데 물권에서는 방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방해를 배제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어요. 그래서 물권은 배타성이기 때문에 그 배타성을 온전하게 갖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 거예요. 네, 배타성이 침해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그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방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매수인이, 자, 매수인이 두 명 있다. 처음인 매수인이 A고 두 번째 매수인이 B예요. 각자 채권만 있어요. 그 상태에서 A 입장에서 이중 매매약 체결해서 B가
자신과 동일한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단지 뭐냐? 급부 이행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만 있습니다. 물건은 급부가 알려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부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방해가 있는 거죠. 방해를 이거예요.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고 이행이 완료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물건의 경우는 물건 취득한 순간 급부 이행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해라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그런 관점에 접근했어요. 하지만 채권은 방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하시거나 조금 지식이 있으면 제3자의 권리침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3자의 권리침해, 채권침해라는 게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좀 벗어난 거고요. 그 이론을 가지고 출발점, 그래도 이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의문점을 갖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방해라는 개념이 없는 대신 채권은 급부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자신의 급부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행의 문제가 있고, 이 채무 불행 상태가 있을 때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지가 하나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 틀린 거예요. 물건 침해했을 때 방해받았으니까 방해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채권은요, 채권 채무는 채무를 이행하자면 채무 불행되고 그 이행을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채권자 이라는 것은 채무 불행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목적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그래서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의 그렇게 배타성 얘기를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딱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많은 내용을 함포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제가 핵심적인 단어들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향후에 채무불행 구제수사로서 뭘 봅니까? 채무불행 유형이 이행지체냐 이행불능을 나누고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해제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대상 청구를 인정하는 그러한 구제수단이 언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계약법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가장 큰 포맷이에요. 앞으로 수험생은 이 계약법에 나오는 수염은 매매계약 아니면 교환계약을 전제로 출발하고요. 기타 임대차계는 임대차 계약 독특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로 갑니다. 근데 매대 환급 거긴데 매매계약과 근데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좀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한 세트로 보고 문제 출제되는 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다른 주요한 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은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뭐냐? 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 채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어떤 채무를 갖고 있죠? 소유권 이전문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재산권과 관련 이전문과 관련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자,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채무를 중심으로 볼게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 매매대가 지금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서로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대가적인 관계예요.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쌍무계약은 뭘 생각을 했죠? 동시이행 항변권과 이연부담의 법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동시항변권과 이연부담의 권리가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럼 동시항변권이 어떤 주소에서 제기되는 쟁점인지, 그리고 이연부담의 권리는 어떤 주소에서 제기되는 쟁점인지를 먼저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자, 이겁니다. 각자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으면 매도인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줘. 자, 여러분이 매도인이고 제가 매수인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매매대금 줘요. 그럼 제가 매매대금 줍니까? 아니죠. 너 뭔 소리야? 소유권을 넘겨줘. 나도 돈을 주지. 즉 매수인이 먼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돈을 줬는데 돈을 받았으면서 매도인이 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저는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해. 네 할 일 해야 나도 돈을 줄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저의 매수인의 채무를 이행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상대방 반대자 매도인에게 네 할 해야만이 돈을 줄 거야. 그 얘기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거절하는 거잖아요. 네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나는 돈 안 줄 거야. 그 얘기잖아요. 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행을 청구했잖아요. 제가 거절하고 있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네가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 저한테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공평에 맞잖아요. 어차피 대가잖아요. 서로 대가가 있으니까 누가 더 먼저 선이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등한 거잖아요. 동등한 이가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맞잖아요. 형평에 맞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의 기본적인 형평에 맞게 대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동시에 하는 게 형평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시에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죠. 그래서 저는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난 못 줘. 돈 안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동시에 항변입니다. 매도인이 먼저 이행하냐, 매수인이 먼저 이행하냐. 먼저 그럼 누가 먼저 이행하냐 문제는 동시에 항변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잠금과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동시에 이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행이 누군가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일방의 의무를 먼저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은 매수인의 잔금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이 자신 명의로 취득한 그 소유권을 전제로 대출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 주겠다. 그런 것들은 선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정이에요. 따라서 누구의 의무가 이게 먼저 선의의 의무인지 아니면 동시행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실무에 따르면 표준거래 약관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동시행이에요. 따라서 특이하고로 달리 정하자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현실에서는 잔금날 모여서 법무사님 대동에서 만나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지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매도인이 다시 건너주고 매도인은 잘 갖고 있다가 매수인은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되는 방법으로 매매대가 지급하고 돈이 들어온 거 확인되면 그 서류를 갖고 이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게 공평의 관념입니다. 왜 공평의 관념상 인정이냐? 자, 그걸 잘 기억해주세요. 이런 공평의 관념상에서 인정된 게 뭐 있습니까? 이행 거절한다. 좀 패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유치권이요. 유치권도 공평의 관념에 있어서 유치권이 있는데 인도 거절 권능이잖아요. 단순히 인도 거절 권능이 아니라 인도 거절 권능인데 점유하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행 거절과 인도 거절 권능은 뉘앙스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든지 그 소유자 상대로 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항변권은 계약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특정됐다는 얘기예요.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보다 특정돼 있잖아요. 특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게 대해 말해요. 그 채무자나 아니면 채권자,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관계 채무자나 채권자, 그 채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채무가 그러니까 A, B 사이에 있으면 동시 이 항변권은 이 채권 채무가 성립 때에는 가지고 있는 A, B 사이에서만 하는 거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C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채권이 처음에는 A, B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이 채권 채무가 그 중에 하나가 C에게 가게 되면 그 C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시에 항변권 다시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대가적 관계다. 대가적 관계라는 게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시에 항변권을 봤어요. 동시에 항변권 주소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머지 이혼 부담물이에요. 자, 재산권 의존물이에요. 일단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성격상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죠. 이행이 불가능은 돈을 매매대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돈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죠. 단지 가능한데
늦어진다는 이행지체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게 이행지체가 가능한지 이행불능이 가능한지. 근데 돈 관련해서는 뭐만 있다? 이행지체만 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반면에 재산권 이전은요. 재산권은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앞으로 부동산일 거예요. 부동산 매매계입니다. 동산 매매계를 전제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계약이 계약을 성립됐어요.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이 시점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급부의 문제가 남잖아요. 즉,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한 20점이 될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재산권 이전 의무가 계약 성립 후에요. 화재 등의 이유로 멸실된 거예요. 언제? 이 이후에. 이걸 뭐라고 한다? 멸실이니까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불능이잖아요. 불능이에요.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행이 불능이다.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이행 불능이에요. 그런데 계약 성립 후잖아요. 그래서 뭐란다? 후발적. 후. 시간적 개념입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입니다. 지금의 이 지문은 매도인의 재산권 우전 의무가 계약 성립 후 화재 등의 이유로 멸실, 후발적으로 채무자 이행이 불능인 경우입니다. 비교할 게 뭐겠죠? 후발적이라면 후발의 얘기는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원시적 이행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자, 후발적 이행 불능이라는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비교되는 개념이 원시예요, 원시. 후발은 계약 성립 후예요. 그럼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능했는데 후발적 이행 불능은 정리하게 되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멸실되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하다. 그게 후발적 이행 불능이다. 그러면 비교 개념인 원시적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에요. 이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계약 성립 당시부터. 근데 두 가지로 나눠요. 뭐다? 주관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 이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주관적 불능은 뭐다? 타인 권리의 매매. 즉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권리적 측면에서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예요. 그런데 민법은 매매계약편에서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타인 권리 매매다. 그리고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교되는 뭐냐면 원시적, 객관적. 물리적으로 훼손됐다. 즉 계약 체결 성립 당시에, 계약 체결 시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화재 등 이유로 멸시된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재산권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재산권 이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 경우에는 어떤 계약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타인 권리 매매다. 유효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하지만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무효다. 자, 이게 비교 개념이다. 그래서 후발적 이행 불능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거고 시간적으로 후발적 계약 성립된 시는 가정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을 있을 때 비교해서 매수인의 경우는 후발적 이행 불능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돈은 이렇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다? 이행지체 문제. 요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후발적 이행 불능과 관련해서 이혼 부담의 법리 등의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